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 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영향 어, 좀 덜 받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가 어쨌든 원화 약세와 지수가 하락한 덕분에 매수 우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수량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해외 증시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데 코스닥과 달리 코스피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 매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지금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할 부분이 있는데 그 지금 미국 물가가 7.5%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 물가를 잡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 0.5% 한 방에 빠르게 진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는데 3월에 양적 완화가 끝납니다. 그리고 물가가 작년 4월부터 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기저효과가 없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3월에 양적 완화 끝, 그리고 0.5%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냐면 유가를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조금 견제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물류 대란도 빠르게 적체가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물류 대란도.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도 종식되는 분위기입니다. 5만 명씩 나오는데 그거 이제 뭐 감기 환자나 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 요인들로 인해서 미국이 0.5%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이미 0.75%로 올려놨으니까 한국은행에서 추가 금리 인상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4월에 물가가 안정이 된다. 그러면 5월에 이제 통계적으로 뭐 약세가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러시아 전쟁까지 해가지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주일만 더 지나도 일주일 이후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베이징 올림픽 끝나는 그 시점에 또 러시아가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미 러시아는 전쟁을 할 의지가 없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그 러시아 그 푸틴의 지지율,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시가전을 벌였을 때, 그리고 잘못해서 패배했을 때, 전격전을 못해서 패배를 했을 때, 그 전격전에 이제 땅이 녹아가지고 기동을 할 수 없어서 시가전을 하게 됐을 때 얘기입니다. 이거를 고려했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뭐 경제 제재나 이런 걸 떠나서 그렇다 보니까 결국 지금 시장을 불확실하게 만든 요인들 상당수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그 시점까지 이제 유동성이 빠지니까 거품이 빠지는 거고, 실적주들은 더 좋아지고 주주 환원에 대한 또 공격적인 어떤 강화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5월 이후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운 좋게 그 위험을 회피를 했는데, 그게 저도 이게 뭐 운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게, 제가 정말 이게 확실했다면 여러분들께 앞으로 시장 먹을 게 없으니까 몽땅 파십시오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거품주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말도 안 되게 많이 오른 종목들 조심하시라, 싸게 사는 거 외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방법이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타이밍 부분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금 흐름이 꼬이고, 근데 뭐 좋은 마음으로, 아니 뭐 투자해 가지고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건 그거고 내가 할 건 다 해야지 이랬으면 아마 그러면 주식에서 한 마이너스 3-4억은 나지 않았을까. 근데 좋은 마음으로 그분들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야 뭐 직접 이제 투자를 하는 쪽하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건 잘 알지만, 근데 저를 통해서 그냥 들어가신 분들은, 이 대체 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를 통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그 실체를 잘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분들 돈부터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주식 매매할 돈까지 다 털어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빠르면 2월 25일, 아무리 늦어도 4월 30일 이때 이제 몽땅 다 해결이 될 텐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결국 욕심을 버리니까 돈 안 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또 스텝이 꼬이면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경험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제가 욕심 부려 가지고 뭘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한 달 후에 나갈 돈이 있는데, 그러면 한 달 동안 잘 갖고 있다가 나가면 되는데, 이 한 달 안에 뭘 해봐야지 하다가 이렇게 되면 꼭 뭐 이상한 종목 물리게 되고, 그러면 이 나가기 전에 꼭 주가가 나쁩니다. 그래서 털고 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 넣고 나면 또 올라가지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쓸 돈이 있으면 주식 투자 단기간에 하는 건 아니구나 등등, 예, 여러 가지 뭐 경험적인 교훈을 얻게 됐는데,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평범하게 하셨던 분들은 지금 많이 힘드실 거고, 그나마 고가 주식을 피하셨던 분들은 견딜만 할 겁니다, 지금. 그 견딜만 하다는 건 요 시기에서 인내심만 잘 유지를 한다면 5월까지 잘 버티고 그 이후에 시장 회복에 여러분들이 싸게 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라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이제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뭐 말씀드리자면 단타 매매는 100%안 되는 매매입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요 유튜브 활동 시작한 계기도 뭐 단타가 정답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작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뭐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계좌 공개 같은 거 말고, 어떤 대응에 있어서 지금까지 봤을 때 제가 나쁘지 않았다는 건 잘 아실 것이고, 예, 그리고 단타 치고 이런 분들이 뭐 수익 난 것만 공개하고 손실 났을 때 빼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공개도 하지도 않고, 근데 대부분 그 단타 매매를 따라 했던 분들의 결과는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요건 답이 아니고, 뭐 계속 거래하다 보면 거래세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한 바퀴만 돌려도 돈을 230 거래일 정도 되는데, 하루 한 바퀴 돌려서 한 0.28%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 이게 그냥 단순 덧셈으로 하더라도 230%면 반토막이 납니다, 투자금이. 근데 하루에 몇 바퀴씩 돌린다. 좀 미친 짓입니다, 정말로. 국가에 세금 내는 건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안 되는 방법인 거고, 그것만 여러분들이 꼭, 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이 전량 움직일 수 있다.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열세입니다. 단타 매매, 프로그램 뭐 컴퓨터로 계산된 이 알고리즘으로 짜여진 이 프로그램 매매, 단타 매매는 거기에 영향을 받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운 좋게 뭐 될 수는 있겠지만 못 이깁니다. 네, 그러면 뭐 많이 빠졌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보다 더 빠졌을 때 사서 한 5년 갖고 간다. 근데 빨리 반응이 오면 빨리 팔고 또 그런 종목 기다리고, 그거 외에는 거의 답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 시장 테마 선점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가끔 중소형주들이 아주 뭐 없던 게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삼성전자 폴더블 폰 생기고 나서 그 테스트하는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 종목을 제가 이 유튜브 하기 전에 다뤘는데,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없던 게 생겨서 관심을 받는 종목들, 이거는 또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 외에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코스닥은 오늘도 많이 빠졌습니다. 계속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계속 부진한 모습인데, 그 점점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빠졌으니까 사면 안 됩니다. 뭐 가치가 있는 종목이야 많이 빠지면 사는 거지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하나 예를 들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 자산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가치 감소가 이루어지면 기업 가치가 0원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9조 8천억 원. 그러면 여기서 반토막이 나서 5조 원이 된다. 내려갈 게 한참 남았습니다. 2조 원이 된다. 1조 원이 된다. 기업 가치까지 떨어지면 뭐 제로까지 간다고 했을 때 어디에 사도 여러분들 주식은 끝장납니다. 물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렇게까지 되려면 한참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내려가는 종목을 샀을 때 어디에 사든 늦게 사서 많이 빠졌다, 반토막이 났으니까 산다, 이렇게 해도 끝장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아주 저평가된 종목이 많이 떨어져서 정말로 더 저평가됐다, 이런 거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저가 매수라는 용어 자체가 이 거품주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리고 거품주로 인해서 이런 주가 흐름의 부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지수 하락이 진정되고 나면, 지금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대형주를 팔고 중소형주를 사는데, 그런 프로그램 매매의 어떤 패턴을 보더라도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많이 빠졌다고 사도 안 된다. 그냥 이건 아무리 빠져도, 그리고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건 예,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시장이 어려운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계속 이대로 가면 지금 현금 흐름상,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태를 보면 현금 흐름하고 이걸 봤을 때는 예, 괴리가 좀 큽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재고 자산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지면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가 0원이 되고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만약에 버티려고 한다면 결국은 증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리 그거 해도 12 정도는 찍어서 돈을 끌어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희석이 되니까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작은 등락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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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어쨌든 힘 닿는 대로,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생업을 포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 시간이 생업을 제외하고 허락하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나마 이제 이것도 방향이 맞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셀트리온이 4만 원에서 6만 원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도 제가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크게 오르니까, 제가 항복한 게 이제 10만 원대 항복했는데 이거 이거 까다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운 좋게 맞았다. 다만 결국 시장은 가치에 수렴하게 되는데, 그거에 초점을 맞춘 투자만이 그나마 예측 가능하다는 건, 예,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메이드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실질적인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거품이 꺼지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언제 한번 이건 제가 꼭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현대무벡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실상이 어떤지 제가 예전에 글로는 올려드렸는데 간단하게 뭐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신약 성공할 확률이 뭐 1상에서 몇 퍼센트, 2상에서 몇 퍼센트, 3상에서 몇 퍼센트, 그리고 그 허가에서 또 몇 퍼센트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 곱해서 나오는 확률이 한 1% 남짓? 그리고 뭐 넉넉하게 보면 10%인데 왜 제가 1%라고 하냐면 국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3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약 개발을 합니다. 하면서 개발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무형 자산으로 잡는데 이러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면 실패하면 실패했다고 공시를 하고 이걸 다 손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패하면 그냥 둬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무형 자산으로도 남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이거 개발한다 저거 개발한다 설쳤던 종목들 상당수가 아주 벌거숭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주가 너무 탄탄하다. 왜냐면 우리 주요 직업군들 중에 상당수가 IMF 거치면서 붕괴됐고 그리고 금융위기 뭐 카드 사태 등등 하면서 상당수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근데 이 의료 계통에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들 뭐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그저 꾸준히 소득이 늘었고 또 그 인원도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보면 그 뭐 신라젠도 그렇지만 뭐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그럴싸한 자료 만들어 가지고 돌려봅니다. 그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아주 강력한 수급에 기반이 되는데 뭐 수입이 줄어들지도 않으니까 주식 사놓은 거 대체로 그냥 넣어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를 잘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서 또 좋은 과정을 수료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높은 물론 그건 당연히 이제 응당 받아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남들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그리고 직업이 탄탄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성관계에서도 실패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인생이 그냥 탄탄대로의 실패라고는 없고 일 자체도 이 의료계통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합니다. 인과관계가 아주 분명하고 또 이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변이 없는 분야입니다. 근데 주식이든 사업이든 이게 이변이 없는 게 이상할 정도니까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계시니까 사실 가치 기반의 어떤 저평가 종목들이 이 정도 내렸으면 굉장히 매력이 있으니까 배당만 받아도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냥 사야지. 그리고 나 안 팔아. 이게 사실은 정상이지만 그럴 만한 분들은 IMF 때 나가 떨어지고 LG 카드 때 나가 떨어지고 주가 하락 때 나가 떨어지고 금융위기 때 나가 떨어지고 다 떨어졌고 제약 바이오 그냥 뭐 신약 개발하고 효과가 좋다니까 잘 되겠지 하고 그냥 갖고 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실패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주가 너무 가치에 비해서 탄탄하다라는 거.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신약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 성공한 회사도 있고 LG 생명과학 흡수한 LG 화학도 그런 게 있지만 그걸로 대박 벌었다 이런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아예 없고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일선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번에 신약 나왔는데 임상 결과가 좋대요. 한번 써보세요. 쓰겠습니까? 대체제가 없다면 모를까. 아니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검증이 되나요? 혹시 내 환자한테 썼다가 환자가 탈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못 씁니다.
그러면 뭐 조금 모험적인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 약에 안 듣는 분들이나 내성이 빨리 생기는 분들이나 이렇게 한정된 환자들에게만 지급 이 약이 투여가 될 거고, 그러면 표본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공한 신약조차도 개발비 투자한 거 회수하는데 17년이 걸립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많이 붙고 주주들이 탄탄하니까 주가가 뭐 개발한다 그러면 잘 올라요. 그래서 난 이거 시세 차익 보고 들어가서 먹을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투자 관점에서 이 회사가 나중에 돈을 벌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약 바이오는 100% 실패고 100%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현실이 그런데. 근데 오르니까 또 사게 되는 게 주식 투자자들인데, 그게 또 뭐 한 10배도 오르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걸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난 이거 개털인 거 알지만 보통 반응 좋고 주가 크게 오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나 그거 먹으러 들어간다, 그 정도로 인지는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는 알아야 그나마 끔찍한 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 확인을 했고, 제가 일단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서 반응이 나쁘지 않은데 힘입어서 하루에 한 개씩 과거에 있었던 일을 조금 언급을 해볼까.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이 지루함을 좀 희석시키는, 예, 그런 목적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 저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모르지만 이런 제가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너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보니까 넌 별로인 놈이야.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이런 거에서 조금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의 주제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죠. 오늘의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그 버스입니다. 버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재밌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살던 동네입니다. 여기 아주 남쪽에 경상남도 진주시에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이 경남 수목원에 있는 자리인데, 이 버스하고 이제 이 교훈에 대한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제 중학교 때 되면 이제 주변에서 다 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반성 중학교가 있었고, 이반성에 중학교가 있었고, 또 요 위에 지수면에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되게 작은 학교였고,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오는데, 여기 부계라고 하는 동네, 이 동네 버스가 3시간에 한 대씩 다녔고, 요 밑에 이게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기가 지루할 수 있는데, 요 밑에 이제 남산, 여기도 한 3시간에 한 대, 부계도 3시간 한 대, 그리고 여기 하천, 북마성 이쪽 2시간에 한 대. 뭐 아무튼 버스 버스를 정말 새벽에 타고 오는 이 학우들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아무리 빨리 가도 꼭 몇 명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5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6시 첫 차 타고 이렇게 오고, 북에 사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항상 아침에 일찍 오는데, 그래 가지고 너무 일찍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많이 먹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제 이때 일찍 오던 애들 다 지금 보면 그때 얘기하는 게 그때 그냥 공부라도 일찍 와 가지고
학교 수업할 때까지 3시간이 걸리는데 6시 좀 넘어서 도착하니까 뭐 만화책 보고 있고 멍하게 있든지 아니면 아침부터 와서 도시락 까먹고 있고 뭐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때 좀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때 생각하면 이 시골에서 아침에 밥을 해먹여서 보낸 부모님의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아침에 그냥 뭐 요즘 애들 같으면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졌겠지만 나 어릴 때 버스 일찍 타고 오고 진짜 힘들었어 이런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보다 하고 와서 그냥 집에 가고 그런 걸 보면서 얻는 교훈이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다. 요게 이제 오늘의 교훈입니다. 네, 그러면 그 댓글에서 말씀하신 종목 되게 짧고 좀 허무한 이야기지만 저렇게 요즘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했고 그리고 뭐 시골에서 일찍 버스 타고 온다 해서 요즘 애들 같으면 이제 어디 사는 거부터 해가지고 어디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차별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때는 그냥 어디서 오든 말든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멀리서 오면 멀리서 왔다고 그냥 웃긴 거고 뭐 그래서 조금 지금보다는 덜 삭막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종목이 현대무백스 뭐 새벽에 일찍 온 애들 중에서 뭐 공부 잘해가지고 잘 되고 이런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현대무백스 단기 매집으로 보고 일단 거래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보신 것 같은데 내렸을 때랑 비교해도 상당히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이 늘었다는 게 어떤 계기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유상증자를 했거나 무상증자를 했거나 이래가지고 주식 수가 늘어났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전환 청구권 행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매집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매집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갈 만한 어떤 가치 대비 주가인지를 보면 그래도 이익이 나고 있고 재무 구조가 아주 허술하지는 않으니까 시가총액이 가치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높습니다. 높기는 해도 요즘 이제 물류 쪽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물류 프로세스 자동화 구현에 필요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니까 관심을 많이 받았다가 지금 사그라들었고 다시 올라가는. 그러면 물류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보면 제가 최근에만 물류에 대한 투자 제안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하나가 오산에 있는 거고 요 쿠팡 관련된 거 그리고 하나가 김해에 여기는 쿠팡은 아니고 근데 자산운용사가 먼저 사겠다라고 어떤 그걸 이름은 뭐라고 하지? 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뭐 용어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잠시만. 갑자기 궁금해서 제가 뭐 의견서 이런 비슷한 거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런 투자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투자건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수익률이 꽤 좋습니다. 한 4년 정도 잡고 200에서 300%가 됩니다. 어, 어쨌든 이런 제안들이 들어온다는 건 이거 이상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물론 일이 중간에 안 되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안 하는데 어쨌든 이 물류 관련해서 이런 투자건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한 1년 반 전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제안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한동안 뜸하다가 그 쿠팡 화재 사건 이후로 물류센터 짓는 데 들어가는 그 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보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금 다시 들어온다. 뭐 지금 물류 쪽은 낮다라고 이렇게 배경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쪽이 다시 그런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건 이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늘었고, 이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매집의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이점 거래량을 훨씬 압도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일단 보신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근데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준에는 안 맞으니까. 하지만 보신 게 정확한 것 같으니까 계획하신 대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기준은 아니지만 또 저랑 기준이 다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거 한 종목이었나? 네, 한 종목이고, 그러면 이제 종목을 봐야 되는 게 태양금속. 네, 태양금속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그래서 태양금속이 상한가를 간 이유가 그 뭐였지? 어디 테슬라에도 납품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납품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런데, 태양금속이 그런 게 부각이 됐지만 사실 태양금속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비도덕적입니다. 옛날에 뭐 하청에 대한 갑질도 있었고, 그 또 자제분이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되셔가지고 사실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이제 관련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를 갖고, 이 상한가가 아침 일찍 갔었고 문 닫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현상으로 볼 수 있냐면, 자동차 부품에서 이제 드디어 파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파편화라는 건 하나는 기존, 하나는 전기차, 요걸로 나눠지고 있는데, 기존 자동차에, 내연기관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부품주들은 앞으로 물량이 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리콜 사태 같은 게 또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신속하게 보완이 안 되니까,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제가 감속기 소음 때문에, 예, 이거 좀 불만이었는데 얼마 전에 AS로 갈았습니다. 그래서 소리 안 납니다. 이제 뭐 모터도 소리 났는데 모터도 같이 갈고, 그리고 배터리 화재 나는 거였으니까 배터리도 같이 갈고, 그래서 배터리 갈고 모터 갈고 감속기 갈고 뭐 거의 뭐 싹 체인지가 됐는데, 어쨌든 이게 개선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게 일반 차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게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내연 기관차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는 투자가 되고, 그러면 이 속도는 빨라질 겁니다. 그럼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기존 업체에 넣는 건 약해지고 부품 단가를 올려줄 이유도 없고, 그러면 점점 매출이 줄어들 거고 이익도 뭐 인건비는 올라가고 원재료비 올라가는데 단가는 안 올려주니까 오히려 고정비 빠지면서 단가는 깎을 가능성이 크니까 수익성이 아주 안 좋아질 겁니다. 이걸 반영해서 기존 내연기관차 자동차 부품주들은 지금 저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물량이 늘어날 거고 이런 기술 개발도 많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제품이 쓰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고평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적정 주가의 절반 정도, 2분의 1 정도를 형성하고 있고, 이 고평가된 자동차 부품주, 즉 전기차 시대에 전기차에 납품하는 부품주들은 적정 평가의 한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격차가 10배가 납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태양금속은 전기차에 대한 대응이 잘 안 되고 있었고, 그래서 2분의 1 짜리였다라는 인식이었다가 오늘 이제 전기차 쪽에 뉴스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또 뭐 마사지가 있었겠지만 거래량이 이전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즉 여기 있는 주주들도 상당 부분 지금 이런 뉴스가 터졌을 때 팔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물량이 안 쏟아졌던 거고, 그래서 2분의 1 짜리에서 5배 짜리로 바뀌는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10배니까 한 10,000원까지 가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이제 이론적인 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태양금속이 이렇다라고 하면 전기차 비중이 더 높은 영신금속은 뭐 얘도 조금 이따 반응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도 잘 모아가고 있고, 여기서 한번 때려가지고 올라가면 신고가 다시 갈아치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영신금속이 올해 3분기 4분기 적자 난 거, 이 적자 났으니까 나쁜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매출에서 한 원자재 비중이 절반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1215억인데 요 1215억 중에서 원자재가 한 600억 정도? 근데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오른 걸 감안하고, 근데 납품가를 바로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원자재 가격 올랐는데 납품가 올려주세요 하면, 그 올려주면 그 구매 담당자는 무능한 게 돼버리니까, 대기업의 구매 담당자는 최대한 올려주면 올려줘야 되겠다 하지만 최대한 시간을 끌 겁니다. 그러면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손실이 납니다. 근데 그 손실이 나는 시기에 저는 한 3, 40억 손실 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꽤 선방했습니다, 영신금속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전기차 비중은 오히려 더 높다. 예,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재고를 좀 늘리고 이러면서 이제 요 실적 마사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꽤 선방했다라는 거. 그리고 매출은 일단 늘었습니다. 매출은 아마 역대 최고일 겁니다, 이 매출이. 그래서 나쁘지 않은데 태양금속이 먼저 달려주면 이제도 뭐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종목 이제 뭐 특별히 이슈가 됐다기보다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믿음에 대한 현실적인 그리고 실증적인 어떤 사례가 있어서,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제 친구가 여기 꽂혀가지고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회사가 이제 뭘 만드냐면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고 있고, 그게 이제 당뇨 환자 대상으로 이제 패치 붙이는 거에 대해서 유럽에서 이걸 인증을 획득해서 판매가 개시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물이 이제 국내에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다. 뭐 모르겠습니다, 적용될지 안 될지. 근데 뭐 이게 약효가 아주 뭐 뛰어나거나 이 약물이 당뇨병에 아주 획기적이거나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런 종목이 어떻게 해서 상장이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매출이 없습니다. 매출 없고 인건비로 싹 까먹고, 매출 없고 인건비 뭐 기타 등등 싹 까먹고, 매출 없고 인건비 기타 등등 싹 까먹고 도대체 이런 종목이 왜 상장이 되지? 매출을 5년 동안 내지도 못하는데 이게 시장에서 왜 거래가 돼야 되고, 시가총액이 왜
16억이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업 가치가 적자였다가 상장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유상증자 해가지고 자금 빨아서 시장에서 연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 비중의 한 60% 정도를 이 종목을 사고 있고 건강보험 적용되면 날아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해줬는데 이 사례를 보고 조금 다른 제약 바이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친구야, 이 종목을 보면 지금 고점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는데 그리고 유상 증자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요 가격대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풀렸을 겁니다. 증자 물량이. 그래가지고 반등을 한다면 증자 받았던 사람들이 증자 가격 위해서 팔 거고 그리고 여기 물렸던 사람들이 팔 건데 그럼 호가창에 몇만 주식 걸릴 건데 이 주식을 싹 다 먹으면서 올라갈 만한 매수세가 등장할 수 있을까?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렵지 않을까? 납득하니? 뭐 납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매출 하나도 없고 계속 적자만 나는데 그럼 결국 이대로 가다가 또 시장에서 한번 조달하지 않겠냐? 주식이 더 박살날 건데 그것도 오케이. 그러면 이거 팔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 1,500만 원인데 한 2만 원대 중반에서 샀다고 합니다. 이만큼 내렸는데 마이너스 1,500만 원인데 이거 갖고 어떻게 손절하냐? 그래서 그냥 반등 나오면 좋겠다. 정말 단가 넘어설 때까지 반등 나와가지고 매도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고 거기서 얘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실상이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이오플로우라는 종목은 뭐 약이라도 인증을 획득할 수도 있고 판매 오래 개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매출이 없다는 건 그나마 얘들이 이제 재무로 장난질은 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렇다 해도 뭐 고평가된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시가총액 6천억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제약 바이오들은 이거보다 더 심하고 그나마 포장하고 마사지해서 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사실 실상 다 이럴 것이다 하는 거를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